자, 국가 안보와 시민 사회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국가 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는 않죠. 우리들은 이 다양한 시민 사회 조직을 통해서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또 견제하면서 우리들의 이익을 정부 정책에 관철시키곤 합니다. 시민사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오랫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이 안보 정책의 결정과 또 집행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죠. 결과적으로 그 결과로 한편으로는 이 무분별한 집회나 시위 등으로 인해서 안보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제한된다는 이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이 포괄적인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오늘날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에 국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시민사회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국방 NGO 등장 배경과 유형, 그리고 국방 NGO와 안보 정책 결정 과정과 또 시민사회와 국가 안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사회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980년대 후반에 전 세계에 밀어닥친 이 민주화의 물결과 또 함께 우리나라는 이 필리핀, 이 대만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 민주주의의 전환을 경험을 하게 되었죠. 민주화는 1980년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이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1980년대 말부터 경제 정의 실천 시민연합, 우리가 경실련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이런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했고, 이들 시민단체에 의한 집회, 시위, 사회운동은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시위는 금융실명제와 또 소액주주운동, 부정부패 추방운동, 낙천낙선운동,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시위, 의약분업, 사법개혁,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 등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죠. 국가 안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확산되었던 주한미군 반대 촛불 시위는 반미의식의 확산과 한미 동맹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었죠. 자, 이처럼 시민사회의 영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지만 국가 안보 영역에서 이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여전히 생소하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개념을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의 카페 문화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이 레 디마고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이 카페는 이 보바르와 사르트르가 즐겨 찾았다고 해요.
거기에서 서로 작품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명소이기도 하죠. 19세기 유럽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은 이 카페에 모여서 사상과 의견을 교환하곤 했습니다. 일반인들 역시 카페에 모여서 책과 신문을 읽거나 또 낯선 사람들과 사회 현안에 관한 이런 대화를 나누곤 했죠. 각종 지식과 정보가 모이는 카페는 자연스럽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유럽의 카페는 이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하버머스는 이러한 속성에 주목을 해서 인간 사회를 정치와 행정체제를 의미하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누고 이 사적 영역을 다시 경제활동 공간인 이 시민사회와 대중소통 공간인 공론의 영역으로 구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론 영역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정치 행정 관계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지칭을 하는 것이죠. 19세기 유럽의 카페, 살롱 등이 하버머스가 제시한 공론 영역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버머스의 논의 이후에 이 코헨과 아라토는 인간 사회를 정치 행정 체계인 국가와 그리고 경제 활동 영역인 시장, 공론 영역인 시민사회로 구분을 하고 시민사회를 국가와 시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이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구분되는 제3의 영역으로서 시민사회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각 사회마다 고유의 정치적,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을 해보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개념은 공간과 제도, 형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사회는 공유된 가치, 목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이 집합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함양하고 또 합의된 절차를 통해서 각자의 이익을 조율해 나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민사회의 제도적 형태는 국가 및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국가와 시장의 경계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이 자선단체, 여성단체, 또 종교단체, 각종 협회나 조합, 사회운동단체 등과 같은 이 비정부기구, 즉 NGO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 비정부기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NGO는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이기는 하지만 시민사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NGO가 중요한 이유는 이 NGO가 시민들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뢰와 협력의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지만
정부의 지원은 상당히 미흡하죠. 일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외계층 지원에 나서게 되면 우리 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외계층 지원 운동에 참여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누구도 소외계층을 지원하지 않으려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정이 심화되면 그 피해는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NGO는 이러한 집합 행위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NGO는 필요한 돈과 인력 등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과 기술을 두루 갖추어서 공익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이 NGO는 공식적으로 법률적 토대 내에서 설립이 되고요. 대체로 고용된 직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또 공동체 단위의 조직에 비해서 훨씬 커다란 규모 활동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재정적인 자원의 확보가 가능한 형태의 사회 조직을 우리가 NGO라고 합니다. 최초의 NGO가 등장했을 때의 NGO의 설립 배경과 전반적인 방향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공식적이고 법률적인 토대 위에서 직원들을 고용해서 또 타 공동체 단위 조직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규모로 풍부한 재정적인 지원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회 조직의 형태인데요. 오늘날의 NGO는 사실 수많은 NGO가 탄생하면서 방금 이야기한 이런 NGO의 성격에서 많이 탈피한 재정적 어려움과 또 소규모로 운영되는 NGO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사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사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대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을 보좌하고 협력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협력의 대상으로서 NGO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감시와 비판을 통해서 정부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NGO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민사회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정부 정책의 보조 협력 기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죠. 오늘날 이 시민사회의 역할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를 관리하고 통합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죠. 정부는 시민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세금의 범위에서 이 합리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서비스에 불만을 갖게 마련이죠. 자, 이에 따라서 시민들은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NGO를 조직하게 됩니다. 미국의 워싱턴주와 애리조나주에는 이 미립국자를 감시하기 위한 국경 감시 민병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직 군인과 이 경찰관 등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이들 민병대는 9.11 테러 이후에도 정부가 국경 감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활동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들 국경 감시 민병대는 정부의 안보 수행 능력에 불만을 갖는 시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안보를 보존하는 시민사회조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NGO와 협력관계를 맺고 이들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정부와 협력관계를 맺는 NGO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관변단체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이전 시기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설립이 되어서 정부 정책에 호의적인 사회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정부와 협력 관계를 맺는 NGO가 모두 관변단체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00년 이 비영리단체 지원법이 발효되면서 행정자치부나 국정홍보처 등 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다양한 NGO가 참여하게 되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비영리단체 지원법은요, 2000년대에 발효된 것인데요. 이 비영리단체 지원법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화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 4월 13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안전행정부는 2013년 비영리 민간단체와 정부 부처 등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안보와 재난안전과 사회통합 관련된 이런 6개의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사업들은 주로 선진화 시민운동으로서는 이 크게 선진화 시민운동하고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또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 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 사단법인 육군발전협회, 대한민국 6.25 전쟁 전사자 유자녀회 등 이런 조직들이 주로 사업의 선정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죠. 정부가 NGO와 협력 관계를 맺는 이유는 두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이 아웃소싱은 이 정부의 효율성을 정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죠. 정부와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는 이 직원을 새로 뽑거나 기존 직원에게 새로운 과업을 부여할 경우에 이들을 관리하고 통합하기 위한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조직을 추가하는 것보다 아웃소싱을 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은 시민들에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를 우리가 계약의 실패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계약의 실패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력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NGO는 기업과 달리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나 혜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익 분배 금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NGO는 약속된 서비스의 질을 낮춰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NGO를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대상으로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존 밀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피스에게 불법 벌목을 감시해 줄 것을 요청한 이 브라질 정부와 매년 20억 달러 규모의 잉여 농산물을 정부 예산으로 구입해서 이를 민간 보호단체를 통해서 빈곤 국가에 전달하는
미국의 식량 원조 정책이 정부와 NGO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수 성향의 NGO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교육과 또 행사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자, 다음은 정부 정책의 감시와 비판 기능으로서의 NGO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민사회는 정부 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을 감시해서 국가의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자,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첫 번째로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이 정부 감시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은 이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권위 있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민사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권위 있는 비판이 가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NGO는 다른 NGO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 이 쟁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NGO 사이에 형성된 연결망은 정보와 자원을 공유시켜서 보다 많은 인원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요. 정부의 활동을 감시 비판하는 NGO들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와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항운동을 주로 수행하는 참여연대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NGO는 부정부패 감시와 인권 옹호, 그리고 경제적 평등, 정치개혁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정부와 갈등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정치 권력의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국에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된 원인으로 지역자치정부와 자발적 결사체의 확산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온 미국에서는 국가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자율적 권력이 형성되었던 반면에 시민 참여의 전통이 없었던 프랑스에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안보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NGO로는 이 반전 평화운동 단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반전 평화운동 단체들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제를 거부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동맹을 해체하고 군사비를 줄여야 한다는 평화 패러다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평화 패러다임에서 이 안보의 대상은 국가 이익이 아니라 인간인 것이죠. 또한 평화 패러다임은 안보 위협이 자국의 지배를 세계로 확장하려는 패권주의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9월 1일 테러 이후 시작된 미국의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모두 미국의 패권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도덕한 전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반전평화운동 단체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포함해서 어떤 전쟁도 정의로울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전쟁은 이 공포와 상호 불신을 낳아서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10년에 걸친 전쟁으로 2011년 결국 9.11 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을 살해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그 결과 테러와의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미국 시민들이 보복 테러의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평화운동 단체들은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상호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각은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도 상호 확정 파괴를 위한 공격 능력 대신에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